윤희숙 씨가 쓴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층국가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심층국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뭐 딥스로우트는 이제 내부 고발자고, 딥스로우트 목구멍 깊숙이 내부 고발자고,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썼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한 나라의 공식 통치 시스템과 별개로 비밀스럽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심층에 있어서 그들이 나란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매우 부정적 단어입니다. 원래는 범죄 카르텔과 연계해서 그 유착이 아주 깊은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트럼프는 이 말을 전 정권을 비난할 때 사용했습니다.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무슬림 입국 금지를 선언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권의 누군가가 러시아 공무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정보를 정부의 어느 공무원이 터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전 정부의 영향력이 아직도 자기 내각에 남아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한다고 이를 심층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트럼프는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을 심층국가라고 했지만 이 말이 트럼프 의도와 정반대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신나게 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국가의 규범과 제도를 파괴해야 하는데, 그런 트럼프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나랍게 유지하는 심층 기제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제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이 어려우시죠? 메커니즘 이런 뜻입니다. 작동하는 원리, 그걸 이제 메커니즘,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기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내내 미국은 시끄러웠습니다. 4년 내내 장사만 하던 사업가가 툭 튀어나와 대통령을, 그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짓부수고 막무가내 짓을 하니까 답답해하던 중산층, 학력이나 재산이 전체 국민 중에서 중간에 놓여있던 백인 블루칼라, 즉 백인 노동자층이 트럼프에 열광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아무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2번이나 만난 일이 트럼프의 대표적 행동 패턴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북한이라도 국가 지도자를 만날 때는 사전에 사진 찍을 때 누가 어느 쪽에 서느냐까지 세밀하게 조율을 한 다음에 만난 것이 외교의 철칙이고 상식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사업가가 파트너 만나서 술 한잔하며 보스 대 보스, 오너 대 오너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틀을 짜놓으면 장관 그룹에서 세부 사항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외교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 실패가 예고된 연출인데도 아마추어들이 무시한 겁니다. 한국이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민주주의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막강한 정치 폭력에도 사법제도를 필두로 한 국가 제도의 힘으로 미국은 혼돈을 거뜬하게 이겨냈습니다. 대통령이나 다수 집권당이 정치 폭력을 해도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 든든하면 나라는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 사법제도나 선거관리 같은 각종 제도입니다. 사법제도나 선거관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제도니 선거니 하는 문제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는 그것을 돌보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종사자 집단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사법부에 판사가 있고 검찰 조직에 검사가 있고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단이 있더라도 권력에 의해 또는 부패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 가진 사람은 신중하게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계속 권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제도를 공격한다는 의미는 그 제도를 가꾸는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판사를 겁박주고 협박, 회유하고 수사하는 검사의 판단을 찍어 누르거나 기관장 인사로 비트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법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국민은 대법원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법조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는 있으려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사조직화하고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도 나타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명수는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를 2018년 10월에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견책으로 경직해서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며 분위기가 달라지자 견책으로 처분받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다시 탄핵 대상으로 정하고 사표를 낸 당사자에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국회가 견책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자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하며 사표를 안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녹취록이 나오자 그때야 시인을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 김명수가 비굴하게 여당의 보조를 맞추다니 분명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한로 사건에서 보듯 동료 법관 사이에 명망이 높은 것도 아닌데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정치적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입니다. 이런 인물을 중립성이 생명인 대법원장에 왜 임명했을까요? 그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운영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당했을 때 그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결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권력의 감히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식하거나 사법부를 꽉 움켜쥐려는 둘 중 하나이겠지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은 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국가 권력은 법으로 정한 원칙과 테두리 내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른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라고 하죠. 법의 지배입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무제한 힘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3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 제한정부입니다. 리미티드 거버넌트입니다. 3부는 각각 최대한의 독립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경우 법과 양심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선거로 판사를 선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능력이나 인기로 선출했다가 대중의 요구와 압력에 맞춰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깔보는 김두관의 말은 정부 구성 원리를 모르는 무식일 뿐입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판사가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입 있는 사람은 모두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만 사법부라는 제도를 지키는 것은 다른 두 부,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저질 국회의원을 걸러내고 행정부에서 질 낮은 수장, 즉 대통령과 강요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왜 선거가 중요한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합니다.